안녕하십니까. 기본 압축 이론 강의 시간인데요. 간만에 제가 넥타이를 좀 뺐습니다. 셔츠가 없어가지고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자, 이제 물권법 강론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점유권, 소유권 받고요. 용익물권 할 차례입니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들을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요,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 있습니다. 타인의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은 둘 다 땅지자가 들어가니까 타인 토지를 객체로 하고요. 전세권은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을 객체로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권리고요.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기본이 되는 내용 위주로만 정리하시고 그 수준에서 나오는 것만 맞추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들, 특히 지상권에 보면 법정상권 판례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전세권에서도 좀 어려운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내용은 강의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 조문과 판례, 그거 위주로만 정리하셔서 그 수준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가 맞추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부터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대충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자, 목차를 딱 기억을 하셨다가 내용이 그 목차에서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인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자, 이 지상권이 뭐냐의 특징 생각하시고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당연히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305조 법정지상권과 366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법정지상권이.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그리고 대법원 판례 할 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이 있어요. 요건 이제 다 판례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305조나 366조 법정지상권 이외에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건이 뭐냐? 그리고 그 요건에 따라서 관습상 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및 갱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다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해야 되는가? 즉 존속기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권리나 계약이 존속기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가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거나 최단기간이 보장이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장기간의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최단기간이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 권리라든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딱 머릿속에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의 문제가 생기죠. 그걸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는 그 갱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약정갱신, 합의갱신이 있고요. 법에서 요러요러한 경우에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정갱신 또는 묵시갱신이 있습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수단이 있어요.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두 가지 권리가 한 세트예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한 세트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에서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본 개념 딱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어떤 요력이 있고 어떤 사유로 소멸하는가. 그리고 이제 특수지상권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이 되는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된다. 그럼 요렇게 뼈대를 잡고 지상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일단 뜻이 뭐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이걸 이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유할 목적으로 그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구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공작물은 이제 주차 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 타워.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자 한다면 을은 갑하고 계약을 맺고 이 갑소유 땅에 무슨 권을 갖고 있으면 된다?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상권입니다.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 다음에 지상물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경작 목적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목에는 식림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말하고 경작 대상이 되는 거, 이건 뭐라 부르죠? 우리가 보통 농작물이라고 하죠. 이건 제외가 당연히 되겠죠. 지상물 소유 목적이지 경작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즉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 즉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상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상물이 있느냐, 현재 그 땅 위에 현재 지상물이 있냐, 이거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존속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상물에 관한 권리와 지상권은 당연히 별개의 권리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이 지상권하고 을의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그대로 둔 채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지상물은 그대로 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요, 담보목적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공교롭게도 담보목적 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갑소유 땅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땅의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을이 지상권까지 취득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자, 이때 이 지상권은 땅을 사용 수익할 목적은 없어요. 이게 없고요.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고요. 토지의 담보 가치를 유지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갑이 이렇게 돈을 갚아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인 부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여기에 우리 대법원은 담보목적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만에 하나 이 땅을 제3자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자, 이때 이 지상권이 사용수익 목적 지상권이라면 당연히 제3자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지상권의 사용수익이 침해가 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권은 담보목적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즉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제3자가 설령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는 사용수익이 침해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료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고요. 특히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 지표는 사용수익하지 않고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
만의 사용식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도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뜻이고 특징이다. 자,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두 가지라 그랬죠.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중요한 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중에서 특히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상권은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 즉 관습법에서 취득하는 건데, 자, 305조, 366조 법정사건이 있고요. 관습법상, 즉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법정사건이 있고요. 분묘기지권 따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사건과 분묘기지권은 뒤에 특수지상권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자, 민법상 법정사건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정사건은요, 일단 기본적인 뼈대가, 기초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법정사건은. 305조든 366조든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든 다 출발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 그러다가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달라져.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법에 의해서 또는 대법원에 의해서 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법정사건이란 거예요. 또는 관습법상 지상권이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에 있는 305조와 366조, 305조. 땅과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자, 이 상태에서 늘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의 전세권이라는 것을 설정해줘요. 전세권. 건물 전세권. 그럼 이제 갑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을 팔아요. 땅만. 왜 땅만을 팔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땅만 팔아요. 그러면 그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죠. 자, 이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05조 법정사건입니다.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다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 그리고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거 땅 산 사람, 이 사람. 병, 여기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죠. 이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병은 누구?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305조 법정사건이에요. 근데 법정사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사건은 유상입니다. 그래서 법정사건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의해서 지료를 정하게 됩니다. 즉 법정사건은 유상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이니까 지료를 줘야 되잖아. 얼마를 줘야 할지를 나중에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그 지료를 얼마를 지급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법정사건은 유상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05조고요. 366조는 똑같아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요. 소유자가 동일해요. 자, 이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또는 양쪽 다의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줘요. 자, 저당권이란 건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갑이 이렇게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해서 땅을 경매를 넣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토지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아. 그래서 을이 저당권을 실행해. 을이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건 땅을 경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자, 이때 토지 소유자 병은 건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을 봅니다. 이게 366조 법정 지상권입니다. 나중에 이제 판례 몇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판례를 이해하려면 아주 기본이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366조 법정사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이때 366조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305조와 366조 법정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존속기한 및 갱신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존속기한은 이제 계약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을이 갑소유 땅을 사용시켜요.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시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존속기간이에요. 자, 이 존속기한은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한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약정을 할 때 민법은 최단 또는 최장 기간이란 걸 규정함으로써 최단 또는 최장 기간이라는 걸 규정함으로써 최단 기간을 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최장 기간을 정하면 기간을 제한을 하게 돼요. 제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기간을 정할 때 최단 또는 최장 기간을 둬가지고 법이 그걸 규율하게 됩니다. 자, 먼저 최단기간이라는 것은 법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기간은 몇 년보다 단축, 즉 짧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이거보다 단축하면 어떡하지? 네, 단축하죠. 그러면 요 기간만큼 연장을 해버립니다. 법이. 그러니까 최단기간인 건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 지상권의 그 최단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지상권에 뭐가 있다고요? 최단. 그래서 280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할 때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돌, 석회, 콘크리트, 연화, 벽돌. 돌, 콘크리트,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일 때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30년 이상으로 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이니까 주로 목조 건물을 얘기해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건물이니까 목조 건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조 건물도 견고한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목조 건물 생각하세요. 그럼 15년 이상. 그다음에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라고 되니까 주차 타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15년 이상인데 뭐라 그랬죠? 요거보다 짧게 기간을 정하면 예를 들어 수목 소유 목적인데 20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30년으로 연장을 해버립니다. 이걸 최단이라고 부릅니다. 단, 이 30년, 15년, 5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당연히 지상물 소유 목적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 목적일 때. 그러니까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고 이게 견고한 건물인데 갑과 을 사이 건물 사용계약을 해요. 사용계약, 임대차 계약.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갑과 을 사이 지상권 계약까지 하면서 이걸 15년으로 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과 을 사이의 건물 사용계약, 즉 임대차 계약을 15년으로 정한 상태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15년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거 15년이 아니라 30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을과 무슨 소리냐 15년이다라고 주장하는 갑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280조 지상권 최단 기간은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정한 거다.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이 적용되는 거다. 근데 지금 니들은 기존의 견고한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정한 거 아니냐, 지상권을. 이런 지상권을 인정하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죠? 지상권이란 지상물 소유 목적인데, 이건 기존의 견고한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이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런 지상권을 인정하느냐? 그건 변론. 왜? 당사자가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 안 한 거야. 이런 지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 판단 안 하고 당사자가 주장한 거. 이거 존속기간이 최대한 적용되나요? 이것만 판단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판단해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어? 자, 어쨌든 지상권이 이렇게 최단기간을 정해놨다. 규정이 있다. 그런데 최장은 없어요. 최장은 기간을 제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몇 년보다 길게 하지 못한다. 이게 최장이에요. 근데 지상권에는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보다 길게 하지 못한다. 50년보다 길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50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100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심지어는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최장 기간의 규정은 없다. 최단기간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기간을 정할 때 최장 규정이 있는지 최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5군데에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 시험범위 자, 지상권이 첫 바탕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나오고 임대차 나오고 주택임대차 나오고 상가건물 임대차 나옵니다. 이렇게 총 5군데에서 나올 때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두 갈래로 간다고 했어요.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언제든지 권리 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두 갈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엔드. 당사자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권리 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갈래로 가. 그럼 지상권은 어떻게 되느냐? 법정기간으로 갑니다. 281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전조, 즉 280조 최단기간으로 한다. 즉 수목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기간 한 적 있다 30년. 목적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기간 한 적 있다 15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항. 이거는요.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요. 타인 소유 토지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은 거예요. 2항은. 1항은 기간은 둘 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근데 1항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는 정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는 거고요. 2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엔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전조 2호니까 15년이 기간이 된 거죠. 이렇게 법정 기간이 있다. 이렇게 280조와 281조를 통해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 가서 헷갈리지 않아요. 갱신, 기간이 끝났다. 합의갱신이 약정갱신이면 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합의로 갱신할 때도 존속기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존속기간은 지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역시 280조 최단기간보다 단축을 못하겠죠. 그죠? 단축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인데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있는 게 건물전세권, 민법상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4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자, 그러니까 일단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없어요. 대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한 때라고 돼 있어요. 283.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 의하면 아주 좁게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라고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자, 가장 단순하게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해도 지상권 소멸하잖아요.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상권자가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물권 총론에서 봤던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 등도 있겠죠. 어쨌든 지상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이 경우 지상물이 남아있어.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어. 근데 그 땅 위에 을 소유의 건물이 남아있어. 자, 이때 을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 근데 갑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즉 갱신을 거절해.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는 이 건물, 지상물을 갑에게 사라, 매수,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이. 근데 건물을 사라, 이건 거절 못합니다. 사야 돼요, 갑은. 그래서 1항의 갱신 청구권은 거절이 가능한 청구권이에요. 하자는 2항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거절할 수 없는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건 하에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물을 사라 청구하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즉 갱신 청구를 받은 갑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거절하면 건물을 무조건 사야 되니까 압박을 느끼겠죠. 그죠? 아, 이거 갱신해 줘야 되겠는데? 거절하면 저 건물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 또는 갱신의 심리적 강제 수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지상권에 있습니다. 요건 및 효과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나중에 토지임대차에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토지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이 나오겠죠. 지상권의 효력. 일단 가장 기본이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용익물권의 공통적인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용익물권 설정자들, 물건의 소유자들, 땅 소유자들은 용익물권자들이 그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거를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용익물권자가 그 땅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 수선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반면에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자에게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필요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달라져요. 필요비, 수선비. 임대차는요,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주체했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상권이라든가 뭐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자가 현상 유지해야 돼요. 즉 필요비를 용익물권자가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용익물권자에게는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환권이 없습니다.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필요비 상환권이 없습니다. 임대차와 다른 점
구별하자. 당연히 상린관계 적용될 것이고요. 땅 점유하니까 점유권 인정이 되고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당연히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지상권 처분이 나왔습니다. 지상권자는 당연히 지상권 뭐 할 수 있고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 양도할 수 있고 그죠? 지상권이니까. 민법 371조에 의하면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 갑소유 땅이잖아요. 그거를 을이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양도와 토지 임대를 28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 땅을 임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담보 제공은 371조 가면 나옵니다. 어쨌든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토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때 갑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은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는. 하지만 용익물권자들은 그 권리 등을 양도할 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 세 번째.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 양도라든가 지상권 담보 제공이라든가 토지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무효입니다, 이거. 이거 무효입니다. 대법원에 의할 때.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실 거예요. 지상권 양도, 토지 임대. 그래서 지상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또 토지 소유자 이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한 약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가 동그라미 2번. 지상물 양도가 포함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문제인 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지상권도 갖고 있어요. 좀 전에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당연하죠. 28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을 소유 건물이니까 당연히 건물 양도할 수 있죠. 건물을 담보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죠. 건물 임대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자, 요렇게. 여기서 이제 을의 지상권 양도 등과 지상물 양도의 관계. 이게 뭐냐, 이게. 자, 아까 본 적이 있죠? 별개의 권리니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의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물 소유권이 목적이고, 을은 건물 소유가 목적이잖아요. 지상권은 그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 소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수단. 자, 이때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건물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 두 개의 권리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다면 목적인 권리가 주된 권리가 되고 수단인 권리가 종된 권리가 되며 종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권리와 운명을 한치합니다. 그 말은 을이 지상물을 양도했을 때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상물을 양도하면서 지상물만 양도한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상물만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는데 지상물만. 근데 지상물만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 지상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나아가 지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에만 설정한다라는 특별한 사정, 특약이 없는 한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그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상물도 양도되는가?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니은.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를 위한 수단적인 권리가 되므로 지상권은 지상물의 종속적 관계 있더라. 따라서 지상권을 양도하더라도 당연히 지상물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귿 반대로 지상물을 양도했을 때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B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도했다.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도했다라는 건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다. 이게 뭐 법정상권이든 지상권이든 상관없어요.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이 건물 양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포함되는 걸로 지상권 양도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병은요. 건물도 사고 지상권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지상권 이전 등기 해야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그렇죠? 을과 병 사이에는 건물 양도 계약 및 지상권 양도 계약이 되어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함으로써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 함으로써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그게 B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도하여 양수인 병이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지상권 어떻게 해요? 지상권도 따로 이전 등기해야죠. 따라서 지상권은 이전 등기 없이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지상권도 별도로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린 지금 지상권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치료지급이 나왔네요. 치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치료약정을 했다면 유상이겠지.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을 사이에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치료지급 약정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을이 갑에게 치료를 뭐 1년에 얼마로 준다라는 그 약정이 등기가 안 돼 있다. 약정이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제3자에게 유상지상권을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크게 보세요. 각종 특약사항들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치료약정이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제3자가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땅을 산 사람, 토지의 신소유자 또는 지상권 양수인. 둘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3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유상지상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지료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2년은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을 포함하게 되고요.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 다음 3번을 조심합니다. 지상권자가 지를 연체했는데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연체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땅을 팔았어요.
지료가 등기돼 있고요. 또 연체했어요. 합쳐서 2년이 됐어요. 자, 병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토지 양수인에 대한, 즉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안 됐다면 그 양수인은 소멸 청구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하죠. 자, 4번은 아까 봤던 거. 갑소유 땅. 지상권자 을.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건물. 자, 이때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지상권에다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2년 이상 지를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지상권이 소멸될 텐데 이때 저당권자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갑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갑은 저당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해줘라.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그 지상권자가 연체한 경우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해라.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기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저당권자는 새로운 담보를 확보해라. 이런 취지로 288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지료 보고 있고요. 지료 증감처권이 나왔네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지료가 땅값의 폭락 또는 폭등 등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료가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저렴해지거나 그럼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재판으로 간단 말이에요.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을 해주게 될 거예요. 이때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기존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력은 소급을 하는 거예요. 즉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성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상권의 효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기본인 것들이에요. 기본인 것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상권 소멸 사유하고요. 특수지상권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